소리 잘 들리시나요? 채팅으로 좀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잘 들리시면. 소리가 잘 들리시는 거 맞나? 네, 잘 들리시는 거죠? 그러면 네. 잠시만요. 다들 단풍 구경 가셨. 네, 자, 저희 시작을 할게요. 오늘 예약은 한 50분 돼 있었어요, 오늘. 좀 더 기다려 볼게요. 금방 들어오시겠죠? 문자가 안 나갔나? 다른 주소로 나간 건 아니겠죠? 지처색 한 번만 들어보라. 제 거? 네. 원래 진철쌤 줌 주소. 그럴 리가요? 들어오신 거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단풍 구경 가셨나?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네, 잠시만요. 이렇게 체크인 되었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좀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중등기아를 이제 시작하는 지금 아직 뭐 중학교 과정을 다 끝내진 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중등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이제 범위 학생들한테 이제 좀 기아 학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기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이 이제 같이 진행을 하려는 거라서 오늘은 제가 얘기를 좀 많이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오늘 형식을 조금 바꿔가지고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여기가 이제 기자님이 되시는 거고 제가 이제 그 답변하고 뭐 그런 형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를 진철쌤이 아까 얘기하기로 했는데 제가 다 했네요. 그렇죠? 네, 인터뷰 형식으로. 네, 중간중간에 어머님들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차례가 중간에 학부모 질문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성민 쌤이 이제 어머님들 질문하신 거 이렇게 요약해서 답변 주제에 맞는 거 해드릴 테니까 네, 이렇게 메모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오늘 주제는 중등기아 시작한 학생들의 학습 전략이고 첫 번째 주제는 이성민 쌤께 기아란 무엇인가? 기아란 무엇인가를 한번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아란 뭔가요? 네, 이렇게 하자고 짰지만 어색하네요. 네, 일단은 기아, 그러니까 뭐 사실 오늘 뭐 기아가 뭐 나일강이 뭐 자주 범람하고 뭐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보다는 뭐 범람하고 그걸 다시 토지를 나누려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발달하였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일단 다른 거보다도 근데 저희가 이제 현실적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1학기 과목, 2학기 과목이 있죠, 그렇죠?
2학기 과목을 어머니들이 이제 기하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건가 보다 가끔 뭐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이나 어른들이. 근데 이제 기하는 결국은 그냥 도형을 다루는 건 거고 1학기, 2학기 파트가 1학기는 대체적으로 어떤 수나 식을 다루는 게 좀 많고 2학기가 이제 도형이 있고 또 통계가 또 있죠. 통계 파트들이. 근데 그 통계 말고요. 도형 쪽을 당연히 이제 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하란 무엇인가 뭐 저도 뭐 이 정도만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서 문득 같이 연결시켜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기하라는 게 좀 이렇게 타고나는가? 뭐 이런 거. 기하가 이제 타고나는가? 공간지각 능력이나 뭐 보조선을 끄는 능력이 이제 타고나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뭐 어머니들도 이제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마다 각자 타고나는 능력이라는 부분 누구는 참 달리기가 빨라. 타고났죠.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는 말을 좀 잘해. 타고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데, 뭐 사람이 각자 노력하는 부분에 의해서 그 부분이 더 개발되고 하는 부분이 없다면 사실 교육이나 모든 전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초기 능력들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훈련하고 하면서 그런 능력치들도 당연히 뭐 더 형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뭐 요 정도 얘기를 해보고요. 네, 두 번째는 네, 기하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기하 학습법. 기하학습법. 근데 이게 이제 어렵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뭐 몇 번 나눠서 하든 아니면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될 정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뭐 이런 뭐 생각들이 들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아이들한테 이제 도형을 좀 가르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들어요. 무엇을 암기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집마다 뭐 개념 부분이 막 다 써 있어요. 개념이 앞쪽으로 쭉 모여 있고 뒤쪽에 문제만 나와 있는 문제집들도 있고 또 앞쪽에 나와 있더라도 어떤 유형별로 위에 개념들이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뭐 상당수 경우들이 이제 잘못하면은 그 위에 있는 개념을 보고 그냥 막 규칙성 따라하듯이 위에 있는 개념만 보고 이렇게 막 대입해서 푸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이 많은 공식을 외우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형이랑 기하를 이렇게 좀 잘하기 위해서 또 대부분의 수학이 그래요. 뭐냐면 알고 있는 공식의 양이 많을수록 꼭 잘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어떤 뭐 만드는 어떤 뭐 기술자들이 꼭 도구가 정말 많고 많을수록 도구의 종류가 많을수록 꼭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자질은 최소한적으로 꼭 필요한 도구들을 잘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진짜 이렇게 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능력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해 보이거나 자신에게 좀 기억에 잘 남는 애들은 몇 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암기하는 건 맞는데 이걸 진짜 잘하지 않으면 기하를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막 좀 독특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문득 생각이 나는데 문제집들 보면은 자,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다 평행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가 m 대 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이 비율이. 요때 요 가운데 x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문제니까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숫자로 바꿔 보면은 뭐 4, 뭐 8, 그리고 이쪽이 2 대 3 정도로 해볼까요? x 가운데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평행일 때. 어떤 친구가 이걸 이런 식으로 푸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x가 사실 뭐 저도 이거를 굳이 외우고 있지 않은 공식인데 m 플러스 n 그 다음에 na mb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공식을 외우고 있고 그 공식에 대입해서 푼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라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은 뭐 사실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런 공식들이 잘 기억이 날래야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실제 이제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저런 부분들은 잠시 현재 뭐 급한 불 끄기 하듯이 잠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좀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평행선 하나 그어서 자, 제가 이 패드에다 지금 긋는 거라 너무 삐뚤삐뚤한데 4, 4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고요.
그럼 남은 길이가 4가 되죠. 2 대 5가 얘 대 얘. 이런 비례식 세우면 이거 길이 구해지는 거예요. 이 길이 구해지면서 요거만 계산해 주면은 되는 건데 이거를 괜히 어려운 어떤 형태의 이제 공식을 가지고 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이제 함부로 이제 공식을 좀 제대로 함부로 외워서는 안 된다. 저는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무엇을 암기해야 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느 난이도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것 자체에서 아이들이 대치동에서 상당수 존재하는 건 어머니들이 더 심한, 더 어려운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자극을 많이 하고 싶어서 더 심한 문제집을 이제 공부를 하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심화를 공부해서 그 심화에서 갖는 그 유형들을 경험해 보는 건 당연히 의미는 있는데, 그 학습 단계에서는 아이가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 요 정도의 응용력을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요 정도를 배우고 하는 그 어떤 단계, 문제 난이도에 대해서나 경험할 수 있는 수준들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심화부터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그 개념이 제대로 형성도 안 되고 그거가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적으로 굉장히 약간 수동적으로 좀 변해버리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얘기에서 계속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이들이 좀 풀 수 있는 차분한 그 난이도를 잘 배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잘하려면 다시 정리해 볼게요. 무엇을 암기할지 안 할지를 정확히 구분을 잘 지어줄 수 있는 형태에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랑 그리고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난이도를 잘 배치해 주면서 이제 풀어야 한다 정도. 근데 이제 요즘 문제집들 보면은 이게 좀 쉽진 않습니다. 뭐냐면 여느 문제집들도 아무런 특색이 없기는 싫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약간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심화 문제나 그런 걸 막 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화 문제들이나 새로운 유형들을 넣으려다 보니까 계속 어려운 문제들 결국 또 약간은 경시나 심화에 들어간 개념들을 기본서 안에서도 계속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 걸 좀 잘 전달받으면서 해야 되죠. 좀 넘어가 볼게요. 말이 정확한데 큰 그림을 본 적이 있는가? 기하를 공부하는 학생. 저도 이제 뭐 어른이 돼서는 무언가 배워본 적이 많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알려주기만 하고. 제가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수영을 배우러 갔을 때 참고로 이제 뭐 제 체성분상 물에 잘 뜨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수영을 배운 적은 제대로 없지만 이렇게 뭐 아버지랑 하면서 개헤엄이랑 뭐랑 이렇게 어느 정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진짜 근데 보통은 자기는 수영 초급반, 기초반부터 시작했는데 물에 아직 못 드시거나 엎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죠. 눕는 것도 무섭고. 근데 약간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우월감이나 그거 자체가 약간의 동력도 되고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학습에서도 당연히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뭐 재밌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조금 더 내가 어느 정도 책에서 읽어보기도 했고 다른 어떤 경험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경험한 적이 있어. 근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배우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은 좀 약간 큰 그림을 좀 보고 한 적이 있느냐가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네 마이크를 좀 꺼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여기서 요거 줌으로 하는데 음, 마이크 좀 끄고 해볼게요. 입장시 음소거 하고 네,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서 네. 네, 지금 어쨌든 저의 인터뷰 주제는 기하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기하 공부를 하는 게 좋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네, 이제 이성민 선생님 얘기는 자,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적절하게
네,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두 번째로 적절한 난이도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네, 또 먼저 공부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큰 그림은 뭐 제가 그 부분만 살짝 덧대서 얘기하자면은 그런 부분입니다. 약간 전체적인 어쨌든 큰 내용을 좀 경험을 한 친구들, 경험이나 약간 한번 들어본 친구들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게 쉬워요. 이런 부분은 대수에선 연산이랑도 비슷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연산과 또 다른 점은 연산은 조금 더 앞선 부분을 경험하고 또는 막 원리를 떠나서 좀 경험적으로 많이 따라해보고의 차원인데, 이 기하 부분에서는 큰 그림을 본 적이 있는가? 전체적인 학습을 쭉 한번 경험을 좀 쉽게라도 한번 경험을 좀 하고 본 적이 있으면 이제 제대로 세부적인 내용을 배울 때 훨씬 더 좀 유리하고, 아, 이게 전체적인 내용에서 요런 파트구나라는 걸 좀 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제가 오늘 선생님의 모드로 가면 안 되나요? 네. 네, 기자이긴 선생님 한데, 출신의 기자로. 네,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조금 똘똘한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직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배웠어요. 배우지 않아서 피타고라스 정리 뭔지 몰라요. 근데 수업 시간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뭐 자세하게 증명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소개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다음부터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관심 있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뭔지 알았단 말이죠. 그럼 그 친구가 그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 큰 너무 무리가 없다고 어려운데, 생각하시는지. 아, 질문이 너무 네, 나네요. 이렇게 무슨 얘기 다시 정돈이 안 되는데, 네. 너무 이렇게 저희 라이브로 리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수업에서 예를 네, 들어서 오늘 닮음 시간인데 네, 갑자기 어떤 애가 선생님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 뭐예요? 이런 게 물어봤다는 네, 건가요? 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뭐 아직 배웠죠. 닮음을 하면. 아니요 피타고라스가 더 아, 그쵸. 후반에 예. 있으니까 제가 다시 좀 상황을 정돈해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더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거 전달을 해줬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아직 그 과정을 할 때는 아닌데 네. 앞으로 배울 예를 내용인데, 들어서 삼각형 되는데 선생님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예요?를 물어봤나요 그렇죠. 아이가? 예, 예 예.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간단하게 했겠죠? 그렇죠. 예, 네. 뭐 증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굉장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 저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여서 다음번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울 때 분명히 뭐 원리까지는 아니지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을 어떤 친구들은 전혀 관심 있게 또 듣지 않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수업 시간에 궁금해하면서 뭔가를 알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그걸 미리 알려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건 어떻게 일단은 뭐 생각하시는지? 포인트는 아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의 포인트보다는 알려줄지 말지에 대한 선생님의 포인트인 질문으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학생 별명을 뭐 좀 듣기 그럴 수도 있지만 외놈이라고 지은 아이도 있었어요. 외놈. 왜냐면요. 왜만 남발하는? 계속 왜요? 자, 이건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왜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을 포인트에서도 계속 왜냐고 물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떠오르는 모든 걸 질문합니다. 그냥 계속. 자, 이렇게 이게 뭐 이게 삼각형인데, 그럼 직각삼각형이니 선생님 피타고라스 정리 되나요? 그거 증명 알려주세요. 뭐 계속 뿜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게 이런 의미여서 이런 게 나올 거다. 하지만 지금 물어보는 궁금한 것들을 모두 다 하다 보면 오늘 배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 주는 거는 물론 학생들이 물어봤을 때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얘기를 한 후 다음번에 이런 질문은 좀 조절해야 함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제가 대답 안 하고 하면은 선생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경우도 있어서 그래도 얘기는 해줍니다. 이게 이런 거긴 하고 하지만 이 지금 증명까지 여러분한테 보여주기에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물론 아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한번 그건 저희가 판단할 테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그래도 들어라도 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거는 설명하긴 하지만 오늘 배우고자 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얕게 듣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나중에 요 며칠 후에 깊게 들어가야 될 그 단원이나 어떤 그 단원 구성이 있을 때 그때 할 거니까 조금 기다려주는 게 맞다. 계속해서 그럼 메인으로 갈 부분을 못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저는 최대한 그날의 내용 정도에서 하고 간단한 것들은 항상 대답해주고 호흡해주는 편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똘똘한 아이들과 수업을 해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진짜 뭐 순환소수 배우면 막 0.9땡이 뭐 선생님 가우스 0.9땡은 얼마인가요? 막 이런 거 1인가요? 0인가요? 막 이런 별의별 질문들을 살면서 진짜 이미 다 받아와서 사실 질문에 대답하는 내공은 엄청납니다.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돼 있는데 어찌됐건 수업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간단하거나 흥미있는 것 정도 제외하고서는 아, 좀 네. 네, 넘어간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기하학습법도 또 얘기했고 어머니들이 지금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 이 질문을 몇 개 네, 받고 진행하실까요? 네, 그러면 일단은 네, 첫 어머니들이 번째 질문이요. 잠깐만요. 고로 지금 현재 질문이 저희가 전체적인 학습에 있어서의 총 질문들에 해당될 것들은 다 여기다 이제 질문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제 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약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금 기하는 무엇인가, 기하 학습법 요 정도 단원에 관련된 거 질문 먼저 조금 해결하고 그 네. 외에 약간 전체적인 큰 그림의 질문은 약간 후반 쪽으로 배치해 보거나 아니면 그냥 해도 됩니다. 뭐 오늘 다양하게 하는 거니까. 야, 어떤 걸 할까? 지금 어머니들이 질문 또 주신 게 지금 일단 중등 기하를 시작한 학생들의 학습 전략이잖아요, 주제가. 네, 그래서 조금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는 후반에 어머님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정리는 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요 두 번째 질문이 혹시 이게 주제에 맞는 이야기일까요? 대수기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했던 기하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대수하면서 방법이 뭐 특별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대수하면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 질문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어떤 방식에 따라서 기하와 대수를 계속 이렇게 같이 진행하는 학원이나 학습 뭐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뭐 기하 한 번, 대수 한 번 이렇게 학기별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의 과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 각각의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뭐냐면 1학기 할 때 1학기 해요. 막 이렇게 하고 2학기 되면 도형이에요. 재밌습니다. 1학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상당수 또 사라져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새로운 1학기가 됐을 때,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특정 영역을 배우고, 잠깐 쉬는 동안에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들은 또 기억에 남기도 하고, 다시 머릿속에 약간 정리되는 순간들, 그리고 약간 텀을 두고 이제 그 다음번에 새로운 과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하고서 2학년 1학기 하잖아요. 그때 다시 하면서 뭔가 또 다시 이렇게 한 단계씩 좀 올라가는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직은 뭔가 이렇게 학습적으로 조금 더 천천히 꼼꼼하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친구들은 학기별로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 학기도 1학기 한 번 하고 2학기 한 번 하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좀 천천히 가는 학습법 중에 방법인 거고 이것들의 장점은 각각에 해당되는 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할 땐 기하에 가끔 참고로 대수를 기하를 이렇게 같이 하는 학습법에서는 동시에 진행하는 콜이 있죠. 뭐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은 기하, 뭐 금요일은 대수. 이런 경우에 두 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약간 편중돼서 난 대수를 좋아해서 대수 숙제 위주로 더 많이 해요. 기하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 또 반대인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학기별로 했을 때는 선택이 없습니다. 수학은 계속 기하니까, 한동안. 그렇게 해서 좀 천천히 가는 친구들은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 아이가 전체적인 균형을 가지고 쭉 같이 가고 싶다. 그럴 때는 학기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어머니 이제 질문에 의해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쨌든 학기별로 공부할 때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뭐 배운 부분은 안 쓰면 당연히 잊어버립니다. 저희가 뭐 컴퓨터 다운로드 하듯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보통은 많이들 기하 같은 경우는
대수도 뭐 비슷하지만 기아는 연계성이 크고 전체적인 큰 그림이 커서 학기별로 하더라도 이제 주말 1회나 뭐 그런 개통 수업 같은 걸로 쭉 연결해서 주 1회 정도로 그거는 계속 병행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뭐 제 기아 1단계 같은 게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는 수업인 건데 각각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큰 그림이 좀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저는 그런 방식이 돼야 한다라고 보고 근데 만약에 집에서 혼자라고 하려고 할 때 대수 공부하고 까먹을까 봐 이제 뭐 기하 공부 넘어갔을 때 배우고 이제 그다음 대수할 때겠죠. 이걸 까먹을까 봐 계속해서 이 책을 하다 보면 이 책에 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저는 학기별로 할 때 집중하더라도 계통으로 큰 묶는 수업 같은 걸 병행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요거는 후반으로 갈까요? 요거는 답변을 후반에 드려도 될 것 지금 같아요. 질문한 거는 저희가 다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간단하게 입력해 네. 주시고,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후반에 이제 답변 드려야 될 건 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직접 준비하신 질문이 있으시다고. 네. 요거는 아이들이 2학년 2학기에서 이제 닮음을 많이 힘들어 하는데 닮음은 혹시라도 이제 많은 유형들을 풀어봐야 혹시 잘하는 건지. 네, 원장님의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봐야 잘하나요? 너무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 잘하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하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닮음이니까, 닮음을 잘할 때 당연히 이제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유리한 건 맞죠. 뭐냐면 똑같이 개념 공부한 친구가 개념 공부의 양은 비슷하게 한 친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냐 적게 풀어볼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문제에 대한 경험도 당연히 많아야 합니다. 많아야 하는데 어, 문제만 많이 푼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이게 뭐냐면 문제를 조금 풀수록 잘하는 경우는 없어요. 가끔 이런 학습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념만 계속 알려주고 개념만 계속 반복시키고 외우라고 한 다음에 개념을 잘하면 응용은 자동으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동차 운전은 자동으로 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전은 또 다릅니다. 수많은 문제 유형들은 그 이론에서 딱 맞춰지기보다는 그 이론과 좀 벗어나 있는 것들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었던 수많은 이론이나 정의나 뭐 정리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이 문제 속에서 어떤 요소를 뽑아내야 하는지는 그건 다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맞죠. 대신 이제 가끔 그런 문제만 많이 풀어도 될까요? 자, 예전에 그런 얘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개념만 배울래? 문제만 풀래? 상황 이해되세요? 선택하는 겁니다. 학생 딱, 넌 딱 하나만 해야 한다. 넌 1년 동안 개념 공부만 할래. 1년 동안 문제만 풀래. 대신 문제만 풀 땐 개념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개념 공부할 때는 문제 풀 수 없어. 뭐 하실 거예요? 기자님. 그냥 편안하게. 어느 게 수학 실력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 뭐냐면 운전면허 기출 문제만 풀래? 아니면 이론 공부만 계속할래? 기출 문제만 푸니까 훨씬 잘합니다. 통과 실력적으로는. 그렇다고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해 보이는 개념들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암기도 하고 유형들을 푸는 건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능력치를 많이 키워야죠. 많은 범위에. 대신 이 많은 문제를 풀 때도 또 구분을 또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되냐면 이거는 그냥 이 개념의 응용으로 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 이 심화 문제에 들어있는 아주 특수한 유형이어서 이 문제는 네가 이 풀이 방법을 외워놔야 하는 애야. 그런 걸 구분할 줄 아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그냥 아이들한테 던져지면 막막해요. 이거 뭐지? 난 왜 이렇게 못하지? 근데 각각의 의미를 계속 전달하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건 거죠. 이 정도 일단. 자, 학부모 질문 좀 내봤고요. 네, 다음 주제는 혹시 이제 많이 하는 오류, 네, 많이 잘못된 생각,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기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흔히들 하는 잘못된 생각,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아 네, 많이들 하는 잘못된 생각. 아까 했던 얘기랑도 좀 연결되는데요. 어,
기하를 잘하려면 A급부터 해야 한다더라. 뭐 최종적인 그 A급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야 하는,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어떤 괜찮은 거지만, 어, 우리가 이제 단계에 맞지 않게끔 그런 걸 학습했을 때 아이의 개념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된 어떤 그런 친구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 이제 차분히 배울 수 있도록 그 단계를 잘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냥 심화 무조건 심화부터 했을 때 아이가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각각 주변의 몇몇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직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각자 아이가 뭐 10명씩 되진 않을 거니까. 근데 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커리에 안 맞게 공부한 아이들의 모습들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단계별로 잘 맞춘 그 계단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생각이, 대수만 쭉, 네, 이렇게 뭐 공부하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이건 기하 얘기는 아니지만, 기하는 어차피 기하는 기하인 거고, 우리 아이는 대수를 잘하고 싶어서 그냥 중1, 중2, 중3, 그리고 고등 걸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중1, 중3, 중1, 중2, 중3에 각각 1학기들을 하고, 기하를 현재 하나도 안 한 상태로 바로 고등 과정까지 넘어가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대수를 좀 더 속도를 내고 싶고 고등을 빨리 경험해보고 싶은 의미에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대수만 쭉 공부하려는 친구들이, 그게 이제 대수가 연산 정도의 의미로 한 거다, 이거는 이렇게 되게 쉽게 연산 정도를 경험하기 위한 거지 제대로 된 선행으로 한 건 아니다라고 하면 좀 의미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고등 수학을 하기 위해서 쭉쭉쭉쭉쭉 계속해서 1학기만 했다. 근데 이제 많은 문제집들을 보면 2학기에 도형과 연계된 개념들도 많이 하게 되고, 고등 수학도 특히 이제 수학하 파트나 아니면 수학상의 응용 문제들은 다 도형적인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1학기, 2학기를 중등 과정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다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하는 게 좀 좋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잘못된 생각, 오류. 우리 아이가 거의 손 안 대고 머리로만 푼다.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두 부류로 나눠져요. 다시 우리 아이가 머리로만 푼다. 뭐냐면은 어떤 분은 자랑이고요. 어떤 분은 또 걱정입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손 안 대고 거의 머리로만 풀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약간 자랑처럼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걱정입니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사실. 뭐냐면 머리로만 푼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 정도 과정까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중학교 2학년 정도 과정까지는 숫자들이 비율이 딱딱딱 어떤 정수 또는 유리수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이들이 예상되는 그 그림의 비율이 실제로 대부분 맞아요. 하지만 중3 과정으로 넘어가 보면 루트도 들어가고 실제 계산들도, 그러니까 아이가 이 값이 루트 11인지 루트 13인지를 예상하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풀기가 힘들어지는데, 아이들이 이제 머리로만 푸는 경우들은 문제를 읽고 문제 조건과 해서 그냥 답을 찍어내거나 맞추려고 하는 가능성, 약간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약간 능력이 많이 형성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이가 머리로 풀었다면 정말 왜 그렇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해봐 해서 들어서 그 아이가 계속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실력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고, 나중에 시간이 갔을 때 굉장히 크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머리로만 풀고 종이 아무것도 안 써놓은 아이한테 계속 문제마다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물어볼 수 있는 건 거의 부모님 수준이어야 되거든요. 계속 밀착해서 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모든 문제를 그렇게 그 아이한테 하나씩 다 설명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합동과 식의 그런 형태들, 그게 풀이에 남도록 해야 선생님들과 교류가 또 가능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식을 쓰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 오, 네. 네, 다음은 또 이제 질문을 네, 어머님들께서 하신 걸 이렇게 좀 받아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날이 쌀쌀하네요. 그 전에 제가 일단 또 질문을 한 가지. 네, 선생님 출신의 기자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딱 부딪혔어요. 기하 문제 경우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쉬운 응용 문제들은 자기가 이제 잘 해결이 됐는데 심한 문제에서 딱 부딪혔습니다. 아직 해결이 잘 안 돼요. 뭐 힘들어하는 닮은 단원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아이들이 바람직한 방향은 뭘까요? 혹시 뭐 연습장에 푼다든지 그림을 크게 그려서 아이가 고민을 해보게 한다든지 앞으로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권해주고 싶으신지. 뭐 기아도 연습장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 사실 이제 어, 어떤 문제를 풀 때 약간의 교재 편집이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문제마다 약간 문제 간격이 되게 좁은 문제집들도 있고 간격이 좀 넓은 문제집도 있고 그림이 되게 유독 작은 문제집들도 있고 좀 큰 문제집도 있고 또 어떤 문제집은 종이가 너무 미끈거리기도 하고 사실 뭐 이제 다양합니다. 그럼 좀 아쉬움들도 있고 한데 저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잘 공부를 하려면 약간 자신의 풀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평상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아주 긴 서술형으로 풀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집에 뭐 한 손가락 두 마디 아이 손가락 기준으로 한 세 마디 정도에 해당되는 간격이 있다면 간단한 그림 표시도 그림에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합동 조건들을 적은 걸 그림의 문제집에다 직접 푸는 게 일단 가장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 문제집이. 근데 기하를 이제 연습장에 푸는 경우들은 연습장에 푸는 아이들은 상당수 약간은 보여주기식인 경우들도 있어요. 뭐냐면 나는 연습장에 꼼꼼하게 풀 거야 라고 해서 이 연습장에다가 일단 문제를 요약하기도 하고 또는 그림을 다 그리기도 합니다. 그림을 직접 그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림을 새로 그려서 하는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도 약간 있어요. 근데 그림은 그림대로 두고 책에다가 있고 여기다가 막 필기만 써요. 그리고 책에다 그리면 아무 표시도 안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되게 단절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기하는 그림의 표시를 해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도를 간단한 합동 조건이나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그 정도에 쓰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보고 근데 이 식은 다 세웠는데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해. 또는 이건 너무 내가 쓰고 싶은 양이 길어. 그럴 때는 메모지나 연습장 정도를 기하 풀 때는 하는 게 좋은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어찌됐건 그런 문제집에다가 직접 표현을 해야지 그림과 함께 어우러진 걸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지금 지중상 얘기도 네, 나오고요. 어머니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중등 배수, 중등 기아 지금 저희가 어쨌든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인적인 어떤 질문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요거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는 게 네, 순서상으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기하도 또. 네, 근데 기하 지중상 1단, 얘기. 아까 요 기하도 기하 1단계 같은 거 저 얘기하고서 좀 후반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아, 네, 같고요. 네, 네. 네, 지중상 그리고 얘기도. 수화상 중등 기아가 부족하다면 네, 이 얘기도 후반에 드리는 게 네, 나을까요? 네,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은 네, 저희 질문을 계속 다 체크하고 있고요. 네, 네, 다음 주제는 일단 교육과정 변화 그리고 기하. 사실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도 좀 다룬 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아주 가볍게 할 겁니다. 아주 가볍게. 사실 이제 교육 과정이 제가 원래 이 앞쪽 연표도 넣을까 하다가 굳이 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은 계속 뭐 개정이 조금씩 됩니다. 계속 개정이 되고 하는데 큰 틀에서는 뭐 통계가 앞에 붙었다가 뒤에 붙었다가 어떤 내용이 살짝은 빠졌다가 변형됐다가 하긴 하는데 특히 기하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피타고라스가 중2로 내려갔었던 건 최근에는 너무 큰 변화였었던 거긴 하고 저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교육 과정에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다시 중3으로 와야 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각각 변화되면서 일단 우리가 배우는 중등기하라는 사실 총량은 변하지가 않아요.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약간 여기서 배우는 저기서 배우냐의 차이였었던 거고 삼각비부터 배울까 원부터 배울까의 그냥 차이 정도였습니다. 그냥 차이인 거고 근데 최근 교육 과정의 경향상은 많은 내용들을 좀 덜어내고 있거든요. 계속 좀 어떤 내용들을 빼고 쉽게 가려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수많은 심화 유형들은 이미 다 살아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집이나 학교 시험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결국은 다 조금씩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념으로서의 파트는 빠져 있는데 그게 문제로서는 다 남아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설명하려면 결국은 그 개념을 건드려 줘야 되거든요. 사실상 큰 틀에선 교육 과정이 변화했더라도 배우는 단원의 순서가 살씩 왔다 갔다 조금씩 했더라도 큰 변화는 없다. 그리고 개념이 덜어져 있지만 그 덜어져 있는 개념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다 문제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역시 그것을 해야 함에도 상위권을 원한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변함이 없다. 좀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자, 일단은 네, 이제 네, 다음 주제가 이제 이성민 선생님 기하 1단계 수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네, 뭐 오늘 기아에 대한 이것저것 얘기도 하겠지만 기아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주제가 기아 1단계 정도 수준, 1단계 정도의 내용과도 좀 관련이 깊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아 1단계에 관해서 좀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한 수업 자체에 참여했다 온 것 같은 느낌? 이 기아 1단계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가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 시간이 됐으면, 어머님들께서 네, 네,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단 제가 먼저 주제를 던질게요. 기하 1단계 수업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뭐냐면은, 이제 각각 학생들이 이제 기하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큰 연계성도 크고 단원별 막 그런 연결되는 부분 외워야 될 것들 그런 것들도 크고 학생마다 공간 지각 능력이나 그런 것도 다 다르고 해서 아이들이 좀 잘 이해가 되면서 기하를 총 정리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게 이제 당연히 생각이 계속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기하를 배울 친구들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앞에서 잡아주는 거, 기하를 다 배운 친구들이 그걸 총 정리하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었고 그러면서 거의 10년은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연도를 안 세고 있는데 거의 10년 전쯤에 어 아이폰이 스티브 잡스랑 아이폰이 거의 이제 한국에서 거의 붐을 딱 이루고 있는 시기였었어요. 애플 제품 같은 게 들어오면서 그 시기 때쯤에 이제 저도 뭐 아이폰을 접했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접했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애플에서 만든 노트북을 접했죠. 그때 상상하는 것들이 이렇게 내가 표현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확신을 갖고 그걸로 수업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 수업 자료를 만들고 제가 이제 한 설명회에서 이런 문제를 했었던 게 그 첫 시작이에요. 그 순간을 좀 얘기 드리려고 이 수업 자료를 한번 샘플을 준비해 봤는데 한번 가볍게 보시죠. 제가 많은 설명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자, 부채꼴이 있어요. 30초짜리 부채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4cm 정도 된다고 해요. 부채꼴이 요 직선 위에 딱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자 조각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피자 한 조각이 지금 뭐 냉동실에 얼려져 있는 피자 한 조각이 여기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막 돌아서 다시 같은 모양으로 딱 놓였을 때 이 중심이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자, 사실 이 자취라는 개념이 단어가 나오면 다 어려워요. 중등이든 고등이든. 그리고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공간지각 능력의 차이를 넘어서서 아이들이 심화학습을 하기에 되게 쉽지 않을까. 편안하게 뭐냐면 어렵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거나 계산이 어렵거나 뭐 등등이 있겠지만 그 어려운 상상을 제가 대신 자극을 줘서 그걸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공간지각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상상의 영역이 경험한 적 없는 걸 상상하라고 하면 힘들지만 한번 본 적이 있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걸 그런 취지에서 좀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문제들을 좀 만들던 게 이제 시작이었었어요. 한번 보시면 처음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직은 중심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90도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이 부채꼴이 조금 더 돌아가야 합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돌아갈 때 살짝은 위로, 약간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자, 이게 오늘따라 유독 안 그래지네. 살짝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간다. 1번. 아니다. 살짝은 밑으로 내려간다. 2번. 아니다. 직선으로 간다. 3번. 자, 어머니들 심심하시죠? 채팅에 한번 글 올려주세요. 1, 2, 3. 네. 1, 2, 3. 한번 몇 분이라도 답을 주시면
네. 막 올려주고 계신데 어렵죠, 어머니? 네. 지금 보통은 1을 많이 답을 합니다. 이게 심리가 이래요. 1을 제일 많이 답을 하고요. 아, 뭔가 있어. 이거 특별할 거야. 2일 거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리고 3,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형태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 문제가 들어있던 문제집에도 그림이 1번으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었죠? 피자 얘기를 했었어요. 피자. 피자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죠? 원입니다. 원. 원이 굴러가는 동안에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동안에 바퀴의 중심이 계속 높이가 변화가 되면 될까요? 안 되죠. 이렇게 그건 일직선으로 쭉 가야지 바퀴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되겠죠. 자동차가 흔들거리지 않게끔. 그래서 이 피자는 사실 원의 일부인 것이고 부채꼴이 굴러간다는 것은 원의 일부분이 굴러가는 것이고 원의 일부분이 굴러간다면 그 중심은 당연히 일직선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직선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90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이걸 이해시켜주고 하면서 어머니들이 설명회 때 왔을 때 약간 막 설명회 듣고서 몇 분이 뛰쳐나가셨어요. 사실 많이 뛰쳐나가셨습니다. 왜 뛰쳐나갔냐면 등록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전혀 그때 이제 뭐 유명세나 뭐 이렇게 제 수업 자체가 알려지지는 않았었는데 이 설명회 이후 뭐 바로 뭐 반들이 몇 개가 마감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기하 단계를 제대로 완성하기 전이었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선생님, 이 문제 저 도무지 모르겠고 제가 풀이를 봐도 이해도 안 되는데 좀 약간 컴퓨터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만들어서 뭐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 되게 어마어마한 부탁입니다. 엄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 줘가 아니고 선생님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이게 뭐 납득이 안 갈 부탁인데 제가 잠깐만 그럼 너 딴 거 풀고 있어 볼래? 하고서 한 10분 정도 사용해서 지금은 사실 되게 금방 하는데 그 당시는 한 10분 정도가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또 자취 문제인데 원이 이렇게 막 굴러가면서 중심이 움직인 삼각형이 굴러가면서 중심이 움직인 그 자취가 궁금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굴러가는 거예요. 어떤 선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냐면 자 지금 요 점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선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선인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점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안 움직이겠네요. 여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오게 되겠죠. 여기 중심으로. 자, 너무 수학적인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상하기 힘든 친구한테 이런 걸 설명해주고, 이런 형태의 어떤 기하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좀 이렇게 수업을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엔 이제 기하 1단계는 아니었고요. 기하 기본, 기하 심화, 그리고 이제 평면 기하의 아이디어 이런 식의 이름이었었는데 나중에 이걸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이름으로 좀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기하 기본, 기하 심화, 평면 기하 아이디어라는 독립적인 이름보다도 기하 1, 2, 3단계라는 이름이 갖춰진 후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2, 3단계. 선생님 배경 여기까지 정도. 네네네. 자, 다음 질문은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기하 1단계라는 수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는 학생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겠죠. 기하 1단계.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서부터 기하의 어떤 큰 그림을 좀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일단은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상상이 잘 안 되는 도형들을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갖는 그 경험치도 되게 이제 의미가 크고요. 기하 1단계는 큰 틀에서는 두 가지 정도일 거예요. 뭐냐면 아직은 중학교 기하를 아직 제대로는 안 한 거예요.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개통 수업을 이렇게 쭉 정리해 나가거나 아니면 강학 특강으로 하면 전체적인 기하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평일 수업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같이 공부하면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이 수업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쉽게 설명도 해주고 도형을 막 움직여서 보여주기도 하고 개념도 트레이닝을 같이 하면서 평일 수업에서 갖기 힘든 어떤 편안하게 이제 기하를 이제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기하를 편안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평일 수업을 더욱더 이제 되게 훨씬 더 쉽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선선행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한번 기하를 어느 정도 다 배웠는데 너무 어렵고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돼. 그런 친구들도 기하 1단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쉽게 쉽게 이걸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하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학생들이 각자의 공부 방법이나 그건 다르겠지만 꼭 지금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또는 중학교 초반 학생들이 이 중등에 있는 전체적인 기하를 다 배우려는 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시간을 벌기 위해서요. 고등학교 갔을 때 고등 선행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개념 익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중학교에서 좀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럼 중학교 때는 중학교 개념 익힐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초등 때 미리 이제 하는 건데 지금은 배우게 될 내용들에 대한 큰 그림을 아는 게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에 따라서는 대수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기하는 기하 1단계, 2단계, 2.5단계 그 라인만 쭉 따라가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에 대한 부분이랑 트레이닝은 충분히 잘 됩니다. 만약에 필요시 특정 단원들이 약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문제를 좀 더 뭐 맞춤 수업이나 그런 걸 통해 병행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요 정도 학생마다 의미는 다르겠지만 공간지각 능력이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미리 보는 이런 게 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정리가 저도 일단 수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다음 질문은요. 1단계 수업이 이번에 좀 개편이 됐다고 들었어요. 자, 어떤 네. 부분이 혹시 바뀌었는지요? 자, 제가 이제 기하 1단계 수업을 할 때 사실 이제 원래 16회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16회로 구성됐는데 지금 이제 13회로 변경이 됐어요. 이 중일 파트가 4번을 진행했었었는데 그것을 압축적으로 중일을 총 정리하는 한 번의 수업으로 좀 정리를 이렇게 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었고요. 사실 이게 진행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등에 대한 총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기하라는 부분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건 중2, 중3이에요. 근데 중일 과정은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직 중일 과정을 안 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다 다뤄주고 싶긴 한데 중일 과정을 한번 제대로 배운 친구들이라면 이 부분이 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했던 애한테는 쉽고 안 했던 친구들한테는 너무 약간 어렵고 약간 애매한 듯한 느낌의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1에 다루는 걸 한번 쭉 총정리를 하는 수업은 당연히 갖고 중2부터 하는 형태로 집중을 했고 만약에 이제 그래도 전 중1 과정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따로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정리된 수업이 있거든요. 그걸 따로 신청해서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하에서 알려주고 싶어하는 취진 중2, 중3에 좀 더 집중하는 형태의 수업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수업은 훨씬 더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회차는 3회가 13회로 준 겁니다. 줄어드는 거고. 네, 네. 이 정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 네. 개편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개편된 내용이 이제 중일 과정인데 개편된 뭐 그런 자료에서도 실제 아이들한테 도형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좀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건 그냥 샘플 자료로 해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좀 이해시켜 주면서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좀 넘어가야 될 것 같네. 너무 네, 좀 넘어갈게요. 네, 도형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도 아이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준비도 했고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이들 문제 풀 때. 원이 여기를 통통통 튕겨갔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네. 원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중심과 연결됐을 때 결국은 어떤 부채꼴의 형태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런 관계들을 좀 이해시켜 주면서 풀기 위한 수업 자료들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기하 1단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진행 방식은 이제 어머니들이 저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학부모 참관 수업처럼 약간 그렇게 들어와서 보시는 느낌이 날 정도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기하 1단계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단은
매 수업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동안 배웠던 개념을 복습을 합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 뭐지? 뭐 종이를 꺾어 접어주면 뭐가 나오지? 그런 복습을 계속 하고요. 지난 숙제에 대한 질문을 좀 간단하게 이제 풀이를 해줍니다. 질문들을. 근데 숙제 풀이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어서 웬만한 아이들의 궁금증은 다 해결해주고 많이 맞은 친구들도 이런 부분들이 애들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그냥 같이 이제 좀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업에 진도를 나가는데 가끔 아이들한테 이제 뭐 학습 관련된 영상을 한 10분짜리를 볼 때도 있어요. 이건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개념이 다 트레이닝이 됐으면 같이 문제를 좀 이건 제가 이끌면서 풀고 요거는 학생들이 학원에서 직접 풀면서 저한테 이제 확인받고 같이 또 풀이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의 취지는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정말 오늘 알아야 될 그 문제 개념과 문제 최소한의 기초 유형들을 정말 알고 가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전 단계마다 아이들을 테스트하는 방식이 좀 달라야 한다고 보는데 기하 1단계는 오늘 처음 개념을 익히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정말 이 개념을 알고 가는지 집에 가기 전에 좀 체크하고 싶어서 열심히 복습해오는 시험 형태가 아니고 그날에 배운 내용, 제가 알려준 내용을 잘 따라와서 기억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시험 보게 되면 뭐 당연히 성적표가 발송되고요. 성적표가 나갑니다. 그리고 각각 틀린 문제들에 대한 정답률과 각 OX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한 풀이 영상도 같이 나가요. 그거 보고 아이가 과제를 직접 하고 집에서 한번 채점 받고서 이제 학원에 다시 돌아오는 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혹시 궁금하신 거 추가로 없죠? 어머님들께서 네. 혹시 뭐 수업 시청자 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뭐 거 없으신가요, 따로? 조금 더 이제 각각 깊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네, 저는 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학습에 있어서 한번 배운 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끔 바랍니다. 오래 기억에 남으려면 강도, 얼마만큼 인상적인가. 와, 진짜 대박이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리고 특별하지 않더라도 무한 반복. 많이 반복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은 학습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 거 이제 기하 1단계 책을 펴볼게요. 자, 펴보면 뭐 이제 삼각형 단원을 나간다고 해봅시다. 아이들은 삼각형 단원 배울 때 여기에 간단하게 요약된 마인드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개념에다 막 적으면서 할 수 있도록 여기 다 이제 필기 공간이에요. 제가 하나씩 설명해주고 자기가 개념도 적어보고 요 한 페이지를 다 배우면 제가 이건 뭐지 계속 반복해서 몇 번 물어본 다음에 아이들이 계속 따라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면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고 직각삼각형 합동조건 배우고 이런 거 배운 다음에 내심 배우고 여기까지 배웠으면 다시 앞에 가서 야 이거 뭐였지 해서 다시 개념 한번 다시 읊어보고 여기까지 개념 다시 반복하고 그 다음 외심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합니다. 계속 이건 뭐지 해서 아이가 생각을 이끌어내게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들었다고 기억에 남는 건 아니거든요. 외웠다고 해서 생각이 자꾸 스스로 잘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들으면 아는 것과 자기가 대답할 수 있거나 얘기할 수 있는 건 다른 거기 때문에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계속 물어보고 하는 트레이닝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들을 자, 이건 아이들이 이제 푸는 거고 실제 화면에는 약간 애니메이션과 그런 게 준비된 형태 수업 자료가 나가게 되죠. 근데 기하 1단계지만 모두 다 아주 쉬운 기초 유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응용하는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자, 이 질문도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연습 문제들을 같이 수업에서 이제 이건 아이들한테 제가 타이머를 재면서 자, 1번부터 4번까지 풀어봐 하고 시간 한 6분 정도 주고 시간 되면 같이 이제 풀이도 해주는데 푸는 동안 돌아다니면서 너 요거 합동 조건 적어볼래? 어떻게 풀었어? 이런 걸 돌면서도 이제 확인을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수업 자료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애니메이션 뭐 보여주기도 하고 자, 요거 저 맴은 뭐 외심이야. 직각삼각형의 비편의 중점이니까 외심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원을 뭐 그릴 수 있어. 뭐 이런 형태들의 좀 보여주면서 좀 약간 머릿속에 남도록 하려는 약간 수업 자료들 이런 형태들로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렇게 문제 풀고 테스트까지 보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한다. 요 정도. 자, 요게 이제 뭐 제가 개념을 띄워놓고 애들 반복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이게 실제 PPT로. 이게 화면에 쏘아지기 때문에 저는 뒤에 저희 칠판에 쏘아져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되게 잘 나옵니다. 거기다가 제가 필기, 그러니까 보여주는 형태의 수업은 아니에요. 정말 필기까지 다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합니다. 자, 뭐 이런 등등 계속 개념 반복하고 뭐 네. 수업 자료를 다양한 거 그냥 몇 개만 보여드리면서 이건 넘어갈게요. 실제 입체 도형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보여줄 수업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해서 이건 오늘 질문 많이 해야 되니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수업 방식이나 그런 것까지 다 얘기했고, 이제 제가 오늘은 기아 1단계에 대해서 좀, 뭐냐면 기아를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기아 1단계를 위주로 얘기했고, 다음번에 주제로 이제 기아를 좀 더 심화로 다시 더 잘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주제를 진행할 건데, 그때는 기아 2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단계들이 갖는 의미들,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진행할 겁니다. 얘기할 게 좀 많은데, 각각의 포인트들과 그 수업의 어떤 취지, 그런 걸 좀 잘 기억하시면 아이들이 이제 학습 커리를 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뭐 이 정도. 이거 네 질문해 주시죠. 질문을. 이거 질문지가 여기 써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네. 왜 수업을 왜 그렇게 하시나요? 네, 이거 뭐 지금까지 쭉 얘기해 주신 네, 좀 통하는 이야기 같은데 네, 수업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그냥 제가 읽어서 하면 되나요? 뭐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어요. 기하 1단계고 주 1회 수업이고 한데 일단 숙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뭐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 기하 1단계 기준으로는 그 정도고요. 기하 1단계는 문제가 어렵지 않은 정도 문제를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를 내는 편인데 그리고 심화 수업은 기하 2단계 같은 경우는 숙제량은 좀 더 적어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적은데 일단 기하 1단계 얘기만 할게요. 일단은 주 1회 수업인 거고 이거 서브 수업이에요. 이거만을 통해서 모든 걸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수업이고 평일에 대부분 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는 숙제를 많이 내주고 싶긴 한데 아이들의 일주일에 대한 그 학습 균형에서 숙제가 너무 많으면 그걸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숙제가 많나요? 이게 저도 처음에 대치동 와서 이게 수업할 때는 숙제는 많이 내주실 거죠의 질문인 줄 알았어요. 많이 정말 알려주실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수업에서 한 80문제 나갔더니 바로 몇 명이 그만두더라고요. 선생님 수업이 너무 좋긴 한데 우리 아이가 그 숙제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뭐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좀 경험을 하면서 문제들을 좀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양,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정도의 학습량으로 일단 주일의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저는 되게 재밌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아이들과 좀 즐겁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가 1회차 수업 때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오늘의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나라는 사람과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나라는 사람이 좋고 앞으로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이런 게 되게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기하 1단계, 기하 2단계, 2.5단계, 3단계, 3.5까지 쭉 하면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해당되는 이 긴 기간을 첫 수업인데 선생님이 싫어. 공부가 왠지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럼 이 남은 기간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즐겁고 뭐 중간중간 힘들 때마다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해서 아이들과 정말 나 이 선생님이랑 재밌게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되게 어려운 수업이에요. 기하 결국은 쉽게 쉽게 설명해 주더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중간중간 흥미를 잃지 않고 또 재미있게 재밌는 얘기도 들어가면서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아이들이 이제 뭐 그런 자극을 주고 하려고 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늘 즐겁게 오고 하지만 트레이닝도 하고 시험도 하기 때문에 즐겁게만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스트레스와 공부도 주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좀 재밌는 분위기로 좀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 정도. 네, 벌써 준비된 내용이 벌써 1시간이 지났고 마무리인데, 그쵸?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의 시간이. 향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지금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으로 남겨주신 거, 네, 이성민 쌤하고 질문 드리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금이라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잠깐 그 부분이 질문도 정리가 됐나요? 정리 더 쓰셔야 될 게 있나요? 네, 잠깐만. 그 중간에 제가 하나 써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이거는 PPT는 끄고 이제 어머니 이 채팅이랑 이런 거는 중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저한테 그거 이 부분을 카톡으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하나 더 쓰셔야 될 게 있나요? 네. 보내셨. 네. 그거를 띄운 다음에 어머니들과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많아요? 질문만 질문. 자, 요렇게 보고 네, 질문들 저희가 유선님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정리도 하면서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봐야 되죠? 이 질문의 순서를 제가 조금 네, 바꿔도 괜찮을까요? 네네. 일단 7번 질문. 네, 작도 수업이 꼭 필요한가요? 언제부터 작도를 해야 되나요? 요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작도. 자, 이것도 이제 어렵습니다. 작도라는 것 자체가 저는 세 가지 뜻을 어머니들이 혼용해서 많이 쓴다고 얘기 드려요. 하나는 뭐냐면 작도가 중일 과정에 작도란 단원이 있습니다. 그 작도. 두 번째가 KMO식의 그림이 없는 문제를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형태라는 그 작도. 그냥 그림 없는 문제를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이거 엄밀하게는 작도랑 좀 다릅니다. 얘는 그냥 문제를 읽고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정말 작도라는 수학 원리를 잘 이용해서 어려운 선들을 그어내고 뭐하고 약간 가장 어떻게 보면 영재스러운 그런 심화적인 어떤 작도 이론들을 좀 공부하느냐. 어머니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이 작도는 다 KMO식의 어떤 그림 없는 기하를 풀 수 있는 그 그림 그린 능력에 대한 트레이닝을 언제 해야 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미술 실력에서 그림이라고 갔을 때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작도, 그래, 작도부터 해야지. 그림 그린 능력부터 많이 키운 다음에 문제를 배우는 게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게 맞는 것 같다. 탁구 보면 이렇게 이 기본 자세만 한 뭐 몇 개월 동안 하다가 익히면 이제 다른 걸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 작도라는 것 자체는 저는 이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아이들이 그림 같은 거 막 그리고 할 때 선긋기 계속 연습하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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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다가 나중에 어떤 캐릭터의 그림을 막 그려내고 요 형태보다는 발달 단계가 누구 그림을 따라 그려보기도 하고 많은 그림들을 좀 봐야 하거든요. 디즈니 뭐 그림도 보고 뭐 이것저것 따라 그려보기도 하고 그런 거 자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아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는 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건 거고 저는 이 작도라는 거는 저는 되게 후반에 배치되어야지 맞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기하의 심화 문제들 그걸 읽고 이 그림이 실제 어떻게 그려졌었는지들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좀 쌓이면 정작 그 그림을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 기준으로는 기하 3단계 정도까지 경험을 한 후에 작도에 관련된 그림을 직접 그려가면서 하는 거는 그 후에 해도
딱 충분히 이제 가장 그게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뭐 아직 기아 단계랑 연결이 잘 안 되신다면 중등까지는 다 배우고 조금 더 심화까지 들어가는 단계 서작도를 배우고 그림 없는 기하를 해야지 그 전에 미리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뭐 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이건가요? 저학년 때 네, 네, 이거. 창의 교구 수업을 초등 저학년 때 해야 한다라고 하던데 4학년인 지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초사 정도까지는 초등 뭐 한 중학년 정도라고 해야 되나? 저학년, 고학년 뭐 중간 정도잖아요. 일단은 교구 수업이나 이것은 사고력과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사고력에서도 교구 같은 걸 이용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을 왜 할까요? 왜냐하면 직접 교육이 불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접적인 외심, 내심 뭐 이런 걸 알려주면서 하기에는 아직 아이가 받아들이기도 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렇게 약간 직접, 이렇게 좀 간접적인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취지인 건데 이것은 아이의 선행 정도랑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아직은 중학교 과정을 초4인데 아직 중학교 과정을 제대로 안 나갔어요. 초등 과정인데 이런 거 경험을 해보고 싶다 정도 하면은 아직 초4 정도까지는 뭐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이가 뭐 초4든 초3이든 중등의 과정을 이미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간접 교육은 어디까지나 간접 교육이나 체험은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봤을 때 이제 직접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직접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아이들한테 정확한 개념을 잡아주기 쉬워요. 근데 그 직접 교육이 되려면 어렵죠. 문턱이 높습니다. 내용들이 어려운데 그것을 쉽게 배울 수 있어야 하거든요. 뭐냐면 그 어려운 문턱을 낮춰줄 수 있는 게 제 기하 수업에서는 그 어려운 그 내용을 애니메이션 같은 걸 통해서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해시켜주고 그걸 트레이닝하는 방법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좀 쉽게 이게 잡아가는 형태 수업이기 때문에 중등 뭐 1학년 정도를 마쳤거나 그 정도 했다면 저는 더 이상의 교구 수업이나 그 부분보다는 직접 공부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일단 지중상 중급과 올림피아드 3프로 4과정까지를 다 학습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음, 사실 올림피아드 3%의 뭐 과정이 후반되면 사실은 다 중학교나 그 심화책에 있는 다 내용들이나 경시에 있는 내용들 다 끌어다 내린 거여서 저는 올림피아드는 그렇게까지 뭐 4과정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뭐 경우에 따라 뭐 3과정이나 뭐 그 정도까지 정도를 해보는 거지만 사실 그거 역시도 그렇습니다. 중학교에 있는 과정을 제대로 공부를 아직 다 못 마쳤거나 중등 초반에 있는 친구들이 올림피아드 3%나 이런 걸 하는 그러니까 뭐 3%를 뭐 심화 과정까지 하는 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중등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난 친구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올림피아드 이 과정들은 결국은 경시 입문 과정에서 다 하게 될 유형들인데 그걸 굳이 약간 앞쪽으로 당겨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등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가 있는 친구들은 올림피아드 수학이 올림피아드 3%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중등을 더 배우고 고등을 잘 배운 다음에 경시 이론들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배우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론을 배우기 쉽지 않은 시기이거든요. 그 교재 컨셉 자체가 조금 더 초등학생들한테 그 중등에 있는 경시 문제 같은 걸 끌어내려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중등 과정을 하고 고등 수학을 한 다음에 경시 입문적인 과정들을 공부해 나가면 어차피 다 하게 될 내용들이다. 당연히 근데 경험을 해봤다면 그것도 조금 더 당연히 도움 되겠죠. 안 해본 친구들보다도. 근데 그런 거예요. 뭐냐면 너무 어렵게 이해 안 되지만 한번 경험해 볼 것이냐 아니면 단계를 높여서 그 과정에서 그걸 경험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단계에서 밟아도 충분하다. 근데 미리 그거를 경험해서도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아이라면 하는 건 괜찮긴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하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이유 없이 아마 배우게 될 부분도 많아서. 그래서 좀 나중에. 그리고 지중상 중급. 자,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지중상이 이제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고급은 뭐 사실 완전 뭐 거의 KM2000나 고등 KM 정도 준비할 때 해당되는 이론들이 좀 나오는 거고 초급은
되게 쉬운 약간 그냥 사고력 같은 책 느낌 정도예요. 좀 되게 쉽습니다. 사실 지중상,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중급 상권, 이게 지중상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중상에 있는 내용은 어, 어느 시기에 봐야 되냐면 수학 상하 정도가 거의 다 끝난 시점 정도에 봐야 하는 내용이에요. 고등 수학 정도는 다 나오기 때문에. 지중상에도 기하 파트와 대수 파트, 약간의 어떤 논리 파트들, 정수 파트들 다 있는데 그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중등 기하는 당연히 중등 기하가 끝난 형태에서 봐야 될 정도 내용인 거고, 그 대수에 대한 상당수 내용은 고등 수학 정도까지 경험한 친구들이어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이제 어찌됐건 후반에 봐야 될 내용들인 거고, 요즘은 많은 경시학원들에서 자체 교재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들은 거의 다 이 지중상 중급 책의 문제들을 좀 뽑아서 그걸 이론화시키고 이렇게 뽑은 경우들이 많고, 상당수는 그러니까 거의 다 지중상을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차이는 있지만 다 경시 입문적인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떤 경시 입문적인 그걸 할 때 중등 과정에서 고등 과정까지 다 잘 마치고 그 시기에 그게 들어가야 되죠. 물론 지중상의 기하 파트는 중2, 중3 과정까지의 중등의 기하가 잘 끝나 있으면, 잘 되어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자, 다음 질문은요. 현재 수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등 기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떤 단계의 수업을 권하시는지. 일단은 이 상황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뭐 어렵습니다. 보통은 기하 2단계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시험을 봐야 해요. 뭐냐면 시험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이 아이가 개념은 잘 알고 있는지, 개념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좀 유독 약한지, 사실 개념도 많이 뿌리가 흔들리는지, 또는 이거는 안 배운 거와 다름이 없는 수준이라든가, 만약에 가장 후자라면은 기하 1단계부터 차근히 다시 하는 게 맞을 거고, 배우긴 배웠는데 그걸 총 정리하면서 개념들의 포인트를 확 잡아주고 문제 푸는 비법들을 제대로 좀 배우고 싶다면 저 정도 선행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기하 2단계가 맞는데, 그거 역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개념은 되게 잘 되어 있는 친구라면 기하 2.5단계를 갈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개념도 잘 됐고 문제도 어느 정도 푸는데 그 심화적인 보는 눈이 만약에 되게 좀 부족하다, 그때는 3단계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하나의 테스트를 통해서 다 그것을 같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시험을 봐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기하는 극심화까지는 꼭 안 해도 된다고 들으셨나 봐요. 자, 어떤 문제집 정도까지를 소화해야 하나요? 라고 같이 물어보셨어요. 이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요 같은 질문. 기하는 극심화까지는 안 해도 사실 목표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 어떤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만 잘 보면 될 것 같다. 또는 근데 목표가 최소한이 학교 시험이겠죠? 다른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학교 시험 또는 뭐 경시 뭐 이런 정도들이 있을 건데, 사실 학교 시험도 똑같아요. 학교 시험도 잘 보려면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이 아니라 그 약간 뭐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그 심화 문제들까지 풀 수 있어야 하는가. 그쵸?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심화 문제들을 풀으려면 그 심화 문제들에 해당되는 그 많은 유형들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근데 항상 다 그 유형 안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화 문제가 왜 그렇게 심화까지 그 문제로 왜 존재하는지,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사실은 그냥 문제로서만 경험하면 그게 한계가 있어서, 약간 이런 이론이나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문제로도 변형돼서 나오기도 해 라는 그런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서, 극심화까지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뭐 일단은 저는 제 수업 기준으로 기하 3단계 정도까지는 공통으로 하길 좀 추천을 드려요. 기하 3단계에서 평형 기하의 아이디어거든요. 그 수업까지 가서 그거를, 거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어떤 심화 문제들에 대한 어떤 원판, 변형되기 전에 원판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정리를 해야 진짜 킬러 문제들에 대한 그 변형, 그런 거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약간 기본적인 능력치들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 시중 문제집으로는 극심화, 네, 저는 학교 시험까지, 만약 중학교 시험까지를 대비한다면, 실제 중학교 시험까지 대비한다면 뭐 최소한적으로 뭐 최상위 정도, 그리고 이제 A급은
굉장히 좀 후반에 배치돼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A급 수학이 앞쪽에 C스텝이나 B스텝까지 뭐 약간 풀만한 것들 단원들도 있는데 A스텝의 상당수는 경시를 좀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경험하려면 오히려 기하 3단계 정도까지 배운 학생들이 약간 후반에 풀었을 때 훨씬 더 성취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뭐 최상위 정도 수준의 문제들은 꽤 많이 경험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네. 내용을 뭘 추가를 더 시킬까요? 네네네. 다음 질문은 이제 이 두 개를 좀 같이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지중상 중급 하학원하고 그다음에 평면기하의 아이디어 공부를 언제 하면 될까요? 시점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중상 중급 중급 학원. 지중상 중급 학원이라고 하면 지중상이랑 지중하입니다. 정확하게 표현이.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중급 상. 상이 중급 학원이 있는 게 아니고 지중상 중급에 상권과 학원이 있는데 지중상부터 얘기 드릴까요? 지중상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상해에도 이제 단원별로 좀 나눠지고 지중상이 이제 중1 파트, 중2 파트, 중3 파트로 나눠지는데 사실 중1 파트는 한국 교육과정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파트 1, 2, 3으로 나눠지는데 별로 이렇게 꼭 필요한 단원이 많진 않아요. 조금만 뽑아서 보면 되고 중2 파트, 중3 파트를 봐야 되는데 여기도 대수 파트와 기하 파트가 나눠지는데 대수 쪽은 고등과정 수준까지 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당연히 그래야 받아들이기가 쉽고요. 그리고 기하 파트는 중등 심화까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면 즉 제 기하 수업으로 한 2단계 정도까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지중상 기하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기하 2단계 정도 수준의 학습이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지중하는 달라요. 지중하는 지중상에 있는 내용들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대수든 기하든. 그래서 그것까지 하려면 저는 지중하는 지중상을 잘 경험한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더 확장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 정도로 얘기 드리고 싶어요. 평면기하 아이디어도 시기는 동일합니다. 평면기하 아이디어도 당연히 중등 기하가 잘 다져졌고 웬만한 심화 문제랑 이론들까지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심한 개념들에 대한 그 원판을 보고 싶다. 그때가 시작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하 제 수업 기준으로 2단계 정도까지는 잘 마무리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어야 기하 3단계 즉 평면기하 아이디어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됐고 자, 이 다음 질문은요. 어머님께서 블랙라벨 스텝 3 아이가 50% 정도를 맞는다. 그런데 대형 학원에서 입학 테스트만 보면 점수가 낮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스텝 3를 50% 정도 맞고 있고요. 중학교까지 진도는 나갔고요. 심화는 블랙라벨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를 보면 성적이 좋지 않아요. 일단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런 건 얘기하기가. 일단은 뭐 많은 학원에서 입학 테스트는 대부분 학원들이 조금 더 어렵게 편성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문제를 그렇게 좀 어렵게 내서 이 아이가 이제 공부했던 부분 중에서 상당수는 좀 뭐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다. 뭐 이런 걸 좀 얘기도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입학 테스트를 다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이상을 좀 시험도 보면서 점검을 좀 정확히 하고 상담도 받아서 우리 아이의 그냥 점수로서의 과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론들은 좀 알고 있고 문제를 푸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라는 좀 구체적인 상담이 되는 곳이어야 되는데 참고로 저희는 그런 곳입니다. 네, 저희한테도 테스트를 보시면 저희가 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겨울방학 수업 계획이요. 네. 그 블랙라벨의 뭐 스텝 1은 그럭저럭 뭐 하고 스텝 2도 중간 난이도로 하고 이제 스텝 3가 이제 확 좀 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답률이 높을래야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분리를 해야 돼요. 그냥 아이들이 먼저 푼 후 설명을 하더라도 이거는 응용력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야. 약간 힌트만 주고 네가 직접 풀어. 이거는
사실 경시 이론을 여기다가 갖다 놓는 되게 심한 문제인데 너희가 풀긴 솔직히 좀 어렵긴 하다. 하지만 문제를 고민을 해봤으니까 제대로 경험시켜줄게. 이거는 지금 경험을 해보는 것 자체의 의미야. 그래야 백신처럼 지금 한번 맞아놔야 나중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유형이야. 그런 걸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50% 맞은 게 제 생각엔 20, 30%의 정답률이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어머니들이 이제 동그라미 돼 있는 50% 중에 상당수는 제대로 된 논리 구조를 갖추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 50%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좀 알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정답률도 그렇게 뭐 제대로 된 정답률인가,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정말 다 동그라미인가 그 부분은 좀 잘 봐야 되거든요. 아니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잘 찍어서 문제를 맞추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정답만 맞았을 때 동그라미 받을 수 있는 학원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 앞에서만 쓰면 아주 한없이 작아지죠. 뭐냐면 너 이거 왜 그래? 이거 이유 설명해봐. 못하거든요. 그거 어머님들께서 확인하시기는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수학만 기하만 10년 동안 해서 이게 보이는 건데 물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센스나 어떤 학습에 대한 원칙이나 어떻게든 올바른 구조의 것을 잡아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을 그리고 좀 논리 구조나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잡으려고 하는 건 건데 어찌됐건 이게 어머니들이 많은 영역을 다 이렇게 골고루 잘 하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하에서 가장 대부분 취약하시거든요. 집에서 체크해 주시기가 어려워서 솔직히 말 그대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 또 남은 게 있던가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겨울방학 수업 계획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방학 특강으로 2단계나 2.5단계가 있느냐, 또 입학 테스트는 언제 보느냐, 겨울방학 수업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시네요. 일단은 방학 특강은 완전히 확정은 아닌데 현재 초안까지만 나왔고요. 물론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월요일 오전, 월수금 오전 정도를 기하 2단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 모기가 그리고 월수금 낮 타임 정도 한 12시 반에서 3시 반 그 정도를 기하 1단계를 하려고 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완벽한 확정은 아니고요. 그 정도 초안인데 약간 코로나도 지금 위드 코로나고 하고 이제 하니까 설명회를 한번 잡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잡게 되면 그때 공지하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월수금 기하 2가 월수금 오전, 기하 1이 월수금 낮 12시 반에서 3시 반 정도 그게 현재 초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든 과정을 다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보통 저희 주말 수업이랑 제가 수요일에 특강이 여러 반들이 굴러가요. 주말에 기하 수업이 총 6반이 있고요. 단계별로 계속 돌면서 하는 게. 그리고 수요일에도 2반이 있어서 총 8반이 평상시에도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계속 하는.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는 뭐 대부분 어머니들이 가장 좀 원하시는 기하 1, 2를 하는 편이고 2.5나 3단계는 방학에 현재 특강으로 계획되어 있지는 않은데 많은 어머니들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고민을 합니다. 좀 해보는 쪽으로도 고민하는데 그거는 네. 아까 이제 뭐 어머니들 하나 어머니가 재밌는 글을 달았네요. 집안일을 10년 하면 딱 보인다. 그쵸 어머니들 집안일 10년 하면 여기 뭐 변화 이거 안 했구나 탁탁탁 보이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기하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명 그 사주 보시는 분들이 왜 사주를 잘 보는지도 느낌이 옵니다. 뭐냐면 맨날 이 사람들을 계속 봤으니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이나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들도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하만 오래 해도 이게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요거 얘기 한반 인원은 정원은 20명으로 정원은 돼 있습니다. 20명 정원돼 있고 마감돼서 진행될 때도 있고 뭐 약간 마감이 덜 된 상태에서 진행될 때도 있고 그렇고 뭐 자리는 이렇게 다 떨어져서 다 개별로 앉게 됩니다. 네, 지금 네. 2가지 남았어요. 질문을 요거 같이 제가 이렇게 섞어서 여쭤볼게요. 조금 후반에 들어오신 분일 수도 있고 해서요. 그러니까 1단계 수업이나 2단계 수업을 듣는 학생이
어떤 상황이다. 지금 어떤 과정을 공부하고 있으면 1단계를 듣는 것이 좋다. 2단계를 듣는 것이 좋다. 요거를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일단 중학교 중2를 중학교 2학년 정도 과정을 하고 있다 정도라면 중학교 2학년 과정 정도를 하고 있다라면은 웬만하면 기하 1단계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등이 다 끝났다. 아니면 지금 뭐 한두 달은 뭐 이렇게 뭐 조금 한 달 있으면 딱 끝난다. 그럼 앞에서부터 들어가면은 기하 2단계를 후반부는 당연히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들을 거니까 그런 형태는 기하 2가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등을 아직 다 못 끝냈고 이 수업을 통해서 중등을 각각 진행하는 걸 조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트레이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라면 기하 1단계인 거고 중등이 다 끝났다. 마무리해서 이렇게 뭔가 더 심화로 하고 싶다면 기하 2단계가 맞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전화 한 통 주시면 실장님이나 저희가 아주 잘 바로 어느 반이 네. 맞겠다라고 네.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네,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자, 이게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아이가 이제 수상이 끝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하를 들어가기 전에 중등 기하를 조금 심화로 공부를 하고 나서 수학하를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써보면은 우리가 중등을 뭐 각각 중등을 이렇게 진행을 쭉 하다가 수학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학상을 뭐 기본 심화를 하든 수학상을 할 거고 수학하를 그다음 하게 될 건데 수학상을 하는 동안에 가장 큰 문제점이 기하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기하가 완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 때 열심히 했던 것을 수학상 하면서 완전히 기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수학하는 기본적으로는 다 식을 통해서 좌표 평면에 놓고 하는 거지만 중등에 있는 기하적인 성질들을 꽤나 응용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기하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 있는 친구들이 좋으니까 사실 요 수학상 정도 할 때가 많이들 기하 1, 2단계나 2.5나 3 이런 거를 진행하는 게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수학상 할 동안 그동안 배웠던 중등의 흐름을 놓지 않기 위해서 기하 2단계 정도나 아니면 2단계 정도 수준이 됐다면 2.5나 3이나 뭐 3.5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진행하고 수학하면서 바로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좀 적절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정도. 네, 어머니들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더 얘기 주시면 조금 더 답변 드리고, 네, 저희가 배고프기 전까지는 최대한 답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발언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군요. 아니 뭐 네.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되고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마지막 질문에 그러니까 수학 상하를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최근에 어쨌든 이게 초등학생 6학년, 중학교 1학년 뭐 이런 친구들을 기준으로 이 친구들은 어디서 SM에서든 어디서든 이제 중등 기하를 굉장히 탄탄하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수학 상하를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원해방정식이나 이런 단원의 조금 도형의 성질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에서 아주 실력 발휘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 수학화를 듣기 전에 중등 과정에 대한 도형을 굉장히 잘 배워서 그 시기 적절하게 수학화를 배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수학하 들어가서 문제를 원해방정식을 푸는 거랑 최근까지 중등 도형을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한 친구들이 수학 상하를 공부하는 거랑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훨씬 잘해요. 네, 뭐 또 방학 특강 입학 테스트는요. 안내 문자가 나갈 겁니다. 안내 문자가 나갈 거고 저희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어서 사실 금방이에요. 11월 지금 금방 공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학에 대한 일정들이 12월 초에는 어머니들이 다 확정을 어느 정도 지으셔야 할 거기 때문에 저희 안내 문자들에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어머니들 생각하시는 거 가벼운 거에도 좋습니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고. 네, 없을까요? 뭐 이렇게 문득 진철 쌤이 생각하시는 진철 기자님이 하고 싶은 문득 떠오르는 거나 네, 오늘 요 내용은 유튜브로도 바로
올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진행됐던 내용은. 네. 최근에 제가 뭐 엄청 유튜브로 구독자를 꼭 모으고 있는 건 아닌데 5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간 되시면 네,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SM에도 검색하면 나오실 거고요. 나올 거고 네, 좋아요, 구독도 하면 괜히 그냥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 올라갈 때마다도 뜨겠죠? 공개 영상 올릴 때. 네, 이 정도. 일단 오늘은 기아 1단계 정도의 좀 타겟을 좀 잡아서 그거 위주로 많이 얘기를 드렸고 다음 주가 2단계인가요? 저희가 다음 주가 한 번 더 심화로 학습하고 싶은 다음 주 일정이 10일이죠. 기아를 더 심화로 하고 싶은 학생들에 대한 심화학습 전략인데요. 요때 기아 2, 뭐 2.5, 3, 3.5에 대한 의미와 그것들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 기아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인터뷰로 가나요? 그건 좀 정해볼게요. 좀 자세히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들 점심 드셔야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